현재 이 채널에서 연재하고 있는 태평양 전쟁의 여러 전투들은 남태평양 솔로몬의 인근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동쪽에는 솔로몬 제도가 있고 서쪽에는 뉴기니 섬이 있는데 지금은 동부 뉴기니의 북쪽 지역에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943년 9월 16일 호주군 미군 연합군은 일본군 51사단 근거지 레이를 점령했고 호주군 7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마캄강과 라무강이 흐르는 계곡 지역을 따라 전진해서 북쪽 해안에 일본군 20사단 근거지 마당까지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지 레이를 잃은 일본군 51사단은 호주군이 곧 밀고 올라올 마캄강과 라무강이 흐르는 계곡 쪽으로 퇴각하지 않고 연합군 항공대를 피해 험준한 사루와겟 산맥을 넘어 북쪽 해안으로 철수 중입니다. 참고로 동부 뉴기니를 지키는 일본군은 제18군이고 그 예하에 20, 41, 51의 3개 사단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일본 20사단은 사단 주력을 동쪽 해안의 핀슈아펜으로 이동시키는 중이고 이 지도에 안 보이는 외왁을 거점으로 하는 41사단의 일부 부대도 현재 20사단 관할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이 마캄, 라무 지역에서 맨 처음 점령 목표로 삼은 곳은 레이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km 떨어진 카이아핏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곧 싸우게 되는 호주군 부대는 제6 독립중대인데 이 독립중대라는 부대는 당시 특수부대 개념이 없던 호주 육군에서 2차 대전 발발 후인 1940년 말에 영국의 권유를 받아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독립중대는 소규모 기습, 사보타주, 장거리 정찰 등의 임무를 맡아 수행했는데 2차 대전 때 호주군은 총 9개의 독립중대를 편성해 운용했습니다. 독립중대는 모든 부대가 호주 육군에서 자원한 병력으로 전원 구성되었고 제6 독립중대는 장교 20명에 병사 275명, 예하에 3개 소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각 소대의 지휘는 중위가, 분대 지휘는 부사관급에서 맡았습니다. 제6 독립중대는 이미 코코다 트랙 전투와 부나고나 전투에서 싸운 경험이 있었는데 1943년 중반에 제3, 제5 독립중대와 함께 육군 7사단 직속의 세븐스 캐벌리 코만도 레지먼트로 재편성되었고 이후에는 독립중대의 정식 명칭이 코만도 스쿼드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전 보고서나 기록물, 당시 병사들 사이 그리고 전후 문헌에서도 인디펜던트 컴퍼니, 독립중대라는 구호 명칭이 혼용되거나 더 많이 쓰였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독립중대라는 명칭을 일단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6 독립중대는 부나고나 전투 이후 7개월간 호주로 귀환해 훈련 중이었는데 다시 복귀 명령을 받았을 때의 지휘관은 고든 킹 대위였습니다. 호주군은 레이가 함락되기 5일 전인 9월 11일 카이아핏 상공에서의 정찰을 통해 원래 존재하던 활주로를 확인했고 제6 독립중대를 실어나를 C-47 다코타 수송기 부대가 착륙할 카이아핏 근방의 평지도 확인했습니다. 킹 대위는 다음날인 9월 12일 제6 독립중대를 이끌고 카이아핏 점령을 준비하라는 사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카이아핏에 진출할 제6 독립중대는 상당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독립중대는 3개의 전투소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소대는 또한 3개의 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대는 2개의 소분대로 또 나뉘어지는데 모든 소분대는 브렌 경기관총을 한정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장교 20명에 부사관 및 병사 275명이니까 1개 소분대에 약 13명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브렌 경기관총은 3인 1조로 사수 1명에 부사수 2명이 함께 운용했고 부사수 2명은 각각 자기 소총과 30발들이 브렌 탄창들을 휴대하고 운반했습니다. 또한 각 소분대에는 저격수와 소총 수류탄 사수가 각각 1명씩 배치되었고 소분대의 나머지 병사들은 오웬 기관단총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각 소대는 2인치 51mm 박격포 분대를 하나씩 운용했습니다. 1943년 9월 14일, 15일, 16일에 걸쳐서 제6 독립중대는 동부 뉴기니 남단 포트 모레스비에 집결해 투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점령된 다음 날인 9월 17일 오전 8시 제6 독립중대 병사들은 13기의 C-47 수송기에 몸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비행에는 큰 지장은 없었고 이륙 2시간 15분 후인 9월 17일 오전 10시 15분 제6 독립중대는 카이아핏 동쪽 약 15km 정도에 위치한 르론강 인근의 평지에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착륙 시 13기의 수송기 중 2기가 손상을 입어 포트 모레스비에 돌아가지 못하고 착륙지에 남겨졌습니다.
이 중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 동체 착륙을 한 항기는 결국 전손 처리되었습니다. 카이아핏 인근에 착륙한 제6 독립중대장 킹 대위는 바로 주변 지역으로 정찰병을 보내 존 초크 대위가 지휘하던 파푸아 대대 B중대와 접촉했습니다. 부대가 착륙한 지 6시간이 지난 9월 17일 오후 4시 30분 항공기 한 기가 다가와 제6 독립중대의 지령문 하나를 투하했는데 거기에는 호주군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마캄 계곡 지역에는 일본군이 거의 없다는 정찰 결과와 소수의 일본군이 레이에서 탈출해 카이아핏 쪽으로 갈 수도 있으나 사기가 매우 낮은 것 같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베이시 소장은 제6 독립중대에 최대한 빨리 카이아핏을 점령해서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1km 길이의 활주로를 만들고 정찰을 통해 주변의 일본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8일 베이시 소장이 직접 제6 독립중대 지역으로 날아와 카이아핏을 최대한 빨리 점령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7사단 21여단 병력이 최대한 빨리 제6 독립중대와 교대할 것이라고 전달합니다. 제6 독립중대는 이날 나드잡에서 카이아핏으로 가는 길에 있는 상간을 점령하고 카이아핏으로 진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호주군은 원주민들로부터 며칠 전 카이아핏에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자세한 상황은 실제로 가봐야만이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약 85명의 호주군 선발대는 18일 오후 상간을 떠나 카이아핏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본군 24단은 마캄 라무 계곡지대에서 연합군의 전진을 저지하고 북동쪽으로 퇴각하는 51사단을 엄호하기 위해 제20보병단장 나카이 마스타로 소장이 지휘하는 나카이 지대를 편성해서 이를 남쪽으로 보내 작전에 투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보병단이라는 건 보통 일본군 사단에 배속되어 있는 3개 보병연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그 보병단의 지휘관이 보병단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단장 바로 밑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건데요. 나카이 지대는 24단의 보병연대 중 하나인 보병 제78연대를 기관으로 하고 거기에 야포병 제26연대 1대대가 추가된 정도의 전력이었습니다. 나카이 시대에는 78년대 보병 중대 중에서 4개가 빠졌지만 포병대와 보급 수송을 맡은 사단 치중병 부대, 통신대 등이 따로 배속되었습니다. 나카이 시대는 남진을 서둘렀습니다. 이 지도는 카이아핏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낸 것인데요. 이곳이 호주군이 노리는 카이아핏, 그리고 카이아핏 아래쪽에 제6 독립중대가 점령한 상간이 있습니다. 지도 맨 끝 북쪽에는 일본군 24단의 본거지인 마당이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나카이 지대 사령부는 강행군 끝에 1143년 9월 18일 남동쪽으로 뻗은 좁은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 정도 위치까지 진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6 독립중대가 카이아핏 근방에 내린 다음 날이었고 호주군과의 거리는 약 4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당시 나카이 지대에는 같은 24단 소속인 보병 제80연대의 1개 중대가 수색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 부대에서 남쪽 정황에 대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색대에서 9월 17일 카이아핏에 1개 소대 병력을 보냈는데 100명이 넘는 호주군과 교전이 벌어졌고 이 소대는 퇴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주군은 제6 독립중대가 아니라 이미 이 근처에 있던 파푸아 대대 병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 독립중대가 상간을 점령한 9월 18일 나카이 시대의 성견대였던 78년대 3대대가 카이아핏 부근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견대는 요네쿠라 츠네오 소저가 지휘했는데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으로 낙오자가 많이 생겨 따라온 병사가 100여 명 정도였고 겨우 도착한 병사들도 피로도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나카이 시대도 호주군처럼 카이아핏 점령이 절실했던 만큼 호주군이 방비를 제대로 갖추기 전에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도착 당일만 쉬고 다음 날인 19일 새벽을 기해 카이아핏을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음 날 요네쿠라 소저가 투입할 수 있는 일본군 병력은 약 150명이었습니다. 제6 독립중대와 멀지 않은 곳에 일본군 부대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호주군과 일본군의 전투는 불가피하게 보였습니다.
1943년 9월 19일이 밝았습니다. 제6독립중대장 킹 대위는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카이아핏으로 전진을 시작하고 도중에 만날지도 모르는 일본군을 격파한 후 19일 오후에 카이아핏을 점령할 것을 부대에 명령했습니다. 킹 대위는 파푸아 대대 병력에게 뒤에 남아 후방과 연락을 취하고 9월 20일에 보급품과 탄약을 카이아핏으로 운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8일 오후에 약 85명의 호주군 선발대가 카이아핏으로 떠났는데 이 부대는 19일 오후에 본대와 카이아핏 외곽에서 합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제6독립중대 본대와 카이아핏 사이의 거리가 약 16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대는 쿠나이 그레스가 가득 찬 평지였지만 기온이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6독립중대는 50분 행군한 뒤 10분 휴식을 반복했는데 행군로에 경사는 없었지만 쿠나이 그레스가 습기와 열을 머금고 있어서 탄약을 잔뜩 쥐고 있던 병사들의 행군을 힘들게 했습니다. 킹 대위는 오후에 카이아핏을 점령하길 원했지만 전진 속도가 느려져 카이아핏까지 약 1km가 남았을 때 이미 오후 2시 45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6독립중대가 부근의 마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 킹 대위는 무전기로 후방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 호주군이 쓰던 육군 208번 와이어리스 셋인데요. 호주군은 후방의 상간에 이 무전기로 교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후방과 정확한 교신이 가능해야 사태가 불리해지면 21여단 병력을 빨리 불러 올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무전기가 말을 듣지 않아 후방에서 상황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6독립중대 본대는 아직 선발대와 합류하지 못했는데 킹 대위가 통신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전방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킹 대위는 선발대가 일본군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9월 19일 오후 3시 15분 제6독립중대는 카이아핏에서 약 1km 떨어진 습지대 경계 부근에서 정렬을 마쳤습니다. 킹 대위는 9월 19일 당일에 카이아핏을 점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공격 전에 정찰병을 카이아핏 쪽으로 보내야 하지만 이미 늦은 오후로 접어들어 시간도 충분치 않았고 정찰병이 발각되면 기습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정찰은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호주군은 곧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는 카이아핏 지역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호주군이 남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마을 3개가 빌리지 1, 2, 3라는 이름으로 남쪽에서 북쪽까지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길입니다. 오후 3시 50분 호주군 본대가 길을 따라 첫 번째 마을에서 135m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 숨겨진 일본군 진지에서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호주군은 물러서지 않고 첫 번째 마을로 진입해서 이를 점령한 후 수류탄을 던지고 착검 돌격을 하면서 첫 번째 마을 뒤편의 일본군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일본군과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진 가운데 결국 일본군은 30명이 전사하고 카이아핏을 버린 채 북서쪽으로 퇴각했습니다. 9월 19일 첫 번째 전투에서 제6독립중대는 2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당했는데 고든 킹 중대장 자신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9월 19일 오후 5시가 되자 호주군은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태세를 정비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남쪽의 상간에서 파푸아 대대의 장교 1명이 도착했는데 제6독립중대로부터 무전이 도착하지 않자 상황 파악을 위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킹 대위는 베이시 사단장 수신으로 상황 설명을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9일 오후 7시 30분 북쪽에서 원주민 1명이 카이아핏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원주민은 종이를 한 장 흔들고 있었는데 호주군이 원주민을 체포하고 종이를 압수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일본어로 카이아핏에 아군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있다면 몇 명이고 어느 부대인가?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군 기록에 따르면 이 내용을 번역하는 사이 원주민이 달아나려고 시도했고 곧 호주군 사격에 그 원주민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문건은 암호명으로 서명되어 있었는데 일본군도 카이아핏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아핏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회에서 더 재미있는 내용 이어집니다.